이번 주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을 3개를 올리는 게 아니라 2개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하는 영상 2개랑 플러스 제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업로드해서 총 3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2개여도 당황하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은 88부터 90페이지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난 시간 입헌주의의 이해에서 입헌주의의 의미까지는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입헌주의의 의미는 했고, 이제 그 입헌주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자유주의적인 입헌질서와 복지국가로서의 입헌질서가 나와 있는데, 이 입헌주의를 나눈 게, 이 2가지로 나눈 기준은 시대예요. 시대별로 입헌주의가 나눠질 수 있다. 입헌주의, 그러니까 헌법의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헌법이라는 건 앞서 말했다시피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그 헌법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시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국민이 중요시 여기는 시대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헌법도 성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적인 입헌질서가 바로 이 근대 입헌주의의 헌법이고요. 복지국가로서의 입헌질서가 바로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기준이 바로 이렇게 시기입니다. 자, 가볼게요. 먼저 근대 입헌주의 헌법입니다. 아, 발음이 어렵다. 자, 시기는 18에서 19세기. 딱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죠. 이때는 사람들이 그동안 국가에게 혹은 왕에게 권력층들에게 억압을 받던 시대에서 이제 겨우 풀려난 자신의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절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유였겠죠. 그죠? 그런 시대적인 특성을 알아두시고 한번 보면 되고요. 두 번째, 현대복지국가헌법은 20세기부터입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자유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국가는 그만 나서라.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놔둬라. 그래서 국가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었지.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야. 또 국가도 도와주지 않죠. 왜? 자유롭게 놔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원을 못 받고 생활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더 이상 국가가 너무 자유롭게 두면 안 된다. 이런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좀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현대복지국가고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현대복지국가 헌법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근대 입헌주의 헌법입니다. 특징은 자유주의적 입헌질서를 강조한다. 자유주의적 입헌질서 나와 있죠. 그래서 권력 분립이나 법치주의 같이 사람들이 더 이상 왕이나 특정 단체의 명령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라의 권력이 한 곳에 쏠리지 않는다. 모두 자유를 위해서인 거죠. 또 기본권, 자유권을 중시합니다. 사람들의 자유.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는 나서지 마라. 국가는 사람들에게 터치하지 마라. 그래서 소극적인 자유를 주장합니다. 이거 예전에 자유권 하면서 우리 다뤘었던 적 있죠. 소극적인 권리. 그래서 자유권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재산권의 절대적인 보장. 국가, 관. 국가는 소극적인 역할만 해라. 라는 게 근대 입헌주의의 헌법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졌던 거예요. 소극 국가. 국가의 역할이 소극적인 거겠죠. 야경 국가. 야경. 우리 밤의 경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야경. 밤에 이 치안을 담당해라. 밤에 경찰로서 도둑이 들거나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치안 문제만 국가가 해결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나서지 마라. 사람들을 자유롭게 놔둬라라는 게 야경 국가고요. 자유방임 국가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놔둬라. 국가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징입니다. 경제체제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 과목 배웠었죠, 그죠? 경제 과목에서 우리 경제체제 배울 때 자유시장 경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장이라는 곳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경제체제가 바로 자유시장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례로는 이런 근대 입헌주의의 헌법의 사례로는 프랑스 인권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프랑스 인권 선언 봤었죠? 예전에. 그런 것들이 바로 자유를 얘기했던 거고. 그에 반면에 현대 복지국가 헌법은 자유를 찾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로서의 입헌 질서를 강조합니다. 복지국가로서의 입헌 질서. 그래서 복지라는 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 법치주의 역시 배웠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을 통해서 정치하고 통치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고요. 또 기본권 중에선 사회권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 사회권은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죠. 그래서 역시나 자유권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적극적인 권리, 사회권이라는 걸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권의 상대적 보장. 재산권을 누구도 건드리지 마라. 그 누구도, 특히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건드리지 말라는 게 절대적 보장이라면 재산권의 상대적 보장은 상대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나서서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좀 걷어가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부의 분배 같은 역할을 맡도록. 그래서 재산권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조금 줄이고 적은 사람들은 약간 보충시켜주는 상대적 보장을 해줘라 라는 기본권이 현대복지국가의 헌법 특성입니다. 특히 그런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또 국가는 적극적인 역할, 아까 말했다시피 자유롭게 놔뒀더니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적극 국가, 행정국가, 행정적인 처리를 많이 하는 국가, 복지국가, 복지 정책을 많이 하는 국가죠. 그 다음 경제체제로는 사회적 시장 경제예요. 자유시장 경제는 정말 자유롭게 그 누구도 터치 안 하고 국가기관이 나서지도 않고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라면, 사회적 시장 경제는 시장이라는 곳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이긴 하나 사회적 시장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경제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체제에 있어 일정 부분 참여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재산권 상대적 보장처럼 돈이 많은 사람에겐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이 적은 사람에게는 이 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이런 누진세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런 경제체제, 사회적 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례로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복지국가 헌법이 유형으로 나오고요. 88페이지 외견적 입헌주의가 있습니다.
외견적 입헌주의가 뭐냐면 짠 빨리 할게요. 외견적이라는 건 바깥 외고 견은 볼 견이에요. 바깥에서 봤을 때 입헌주의라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란 뜻으로 겉으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는 입헌주의인 형태를 외견적 입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입헌이라는 건 법을 통해서 정치하는 게 특히 헌법을 통해서 정치하는 게 입헌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는 헌법을 의회에서 제정하고 이 헌법에 따라서 군주는 권력이 제한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입헌군주제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그죠? 영국과 일본인데 이 외견적 입헌주의는 입헌군주제와 달라요. 겉으로는 국가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 권력이 왕에게 이렇게 모여있지 않고 사람들, 국민의 대표인 의회도 있고 다른 국가기관도 있어서 그 기관의 권한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알고 보니 이 모든 기관의 뒷 배경, 조종하는 힘은 왕에게 있는 거예요. 군주에게 있는 거예요. 군주가 의회를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야. 국가기관은 나누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권력은 나눠지지 않은 게 바로 이 외견적 입헌주의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외견적으로 봤을 땐 입헌주의지만 사실상으로는 절대군주제, 절대왕정, 전제군주제라고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88페이지에 있는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1871년 통일된 독일이 이런 외견적 입헌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국왕의 권력이 신의 은총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건 바로 국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국민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군주의 강력한 지배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외견적 입헌주의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외견적 입헌주의의 사례가 있죠. 유신체제, 유신헌법이라든지 전두환 정권,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이나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이 헌법이 국민을 위해 또 국가 권력을 분리시켜 놨다라는 외견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군주였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에게 몰려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88페이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헌법의 정치적 의의, 법적 의의 빠르게 하고 갈게요. 자, 헌법의 정치적 의의. 영상이 3개가 아니라 2개니까 15분이 살짝 넘어도 이해해주세요. 자, 헌법의 정치적 의의. 헌법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국가를 창설한다라는 거야. 헌법은 목적과 내용이 국가 창설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지. 국가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국가에 규칙이 있어야 되고 국가의 규칙은 바로 헌법인 거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규칙이 바로 헌법 아니에요. 그지? 헌법이라는 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정치생활 주도. 헌법으로 정치적 의사결정과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헌법으로 정치적인 그런 모든 활동이 정해지는 겁니다. 아까 전 영상에서 봤다시피 법률, 그리고 명령, 그리고 조례, 규칙 같은 법 체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곳에서 각각의 규칙이 정치 행동을 규정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모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헌법이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이고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은 정치 생활을 주도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회 통합을 실현한다. 나라의 주권자의 합의된 의사로서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국민이죠.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헌법은 갈등 해결의 기준으로 사회를 통합시킨다. 그 예로는 책에도 적혀 있지만 우리나라의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막 갈등이 있었잖아. 이때 헌법에 적혀 있는 내용에 따라서 딱 해결을 한다든지, 또 대통령을 탄핵해야 돼. 대통령 탄핵 문제가 나타났어. 만약에 탄핵해야 돼가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할지 말지 결정할 때 사람들이 서로 너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잖아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갈등을 해결하고 통합시킬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헌법인 거예요. 헌법에 따라서 비추어 봤을 때 딱 판단해 보니까 잘못했다 그러면은 탄핵이 되는 거고,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면 탄핵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 통합의 기능을 가진다라는 거. 또 헌법이 법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느냐. 첫 번째, 최고 규범입니다. 한 국가의 법 체계에서 최고의 지위. 아까 봤죠? 두 번째, 기본권 보장 규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헌법의 목적이 바로 기본권 보장입니다. 세 번째, 조직 수권 규범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국가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야. 행정부는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사법부는 이런 일을 하고, 국회는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입법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역할을 나눠주고 그에 맞는 권한을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서로 어떻게 견제를 할 건지까지도 헌법에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되면서 이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이 된다. 네 번째, 권력 제한 규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 분립과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로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게 목적이라면 이게 수단이 되는 거죠. 헌법의 목적이 기본권 보장이기 때문에 권력을 제한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교과서 89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헌법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등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90쪽 우리나라의 헌법 특징입니다. 빨리 하고 갈게요. 짧아. 나머지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는 1949년 7월 17일 날 제정되었기 때문에 제헌절이 바로 7월 17일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9차례 헌법이 바뀌었어요.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마지막에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개정된 9차 개정헌법이 마지막으로 바뀐 헌법입니다. 이거 우리 1987 하면서 다뤘던 내용이죠. 1987 때 그 전두환 대통령이 호원 선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6월 민주항쟁을 이끌었고, 전두환 대통령이 결국에는 거기에 수긍을 하면서 직선제로 바뀌었죠. 그런 내용들이 헌법에 추가가 됐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지금 헌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 이 헌법을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1987년에 마지막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국민 정서나 시대 흐름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다라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죠. 다음 현행 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는 방법, 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왜냐? 그동안 행정부의 권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권한이 강해진 겁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고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현행 헌법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바로 90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길었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